안녕하세요. 자유지성입니다. 오늘은 스태그플레이션 시리즈 4부로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자유와 번영의 시대로 라는 주제로 경제의 역사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오늘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역사로부터 현재를 돌아보기 위함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경제의 역사를 볼 때는 항상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므로 역사의 현재를 그대로 대입하면 미래를 전망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3부에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 스스로 하야했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닉슨의 사임으로 당시 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가 1974년 8월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닉슨 정부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했습니다. 바로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과 린든 존슨 대통령의 정부 지출이 누적되며 초래된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리고 1973년 발발한 욤키푸르 전쟁으로 석유 가격이 급등하자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부어 거대 인플레이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원자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값이 오르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물가의 상승과 실업률이 함께 증가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1970년보다 더 크게 일어났죠. 우리는 이 점을 스태그플레이션 1부와 2부를 통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닉슨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닉슨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이었죠. 그럼에도 닉슨 대통령은 자신이 케인즈주의자라고 말하며 통제정책과 정부 지출의 확대로 사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케인즈의 유효 수요이론에 따라 정부 지출을 통해 사람들에게 돈을 쥐어주면 사람들이 돈을 쓰며 수요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닉슨 정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탈출하기 위해 복지 지출을 늘리게 됩니다. 그리고 치솟는 물가로 물건이 비싸져 사람들의 수요가 줄어드니 물가를 잡기 위해 신경제정책이라는 이름의 물가 통제정책을 실시합니다. 케인즈주의 복지정책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쥐어주고 물가를 통제하며 낮게 유지하면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는 물가 통제 정책은 영원할 수 없죠. 물가를 통제했기 때문에 물건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임금의 인상과 석유 가격 폭등으로 물건의 생산 비용이 급증하니 기업이 물건을 만들수록 손해를 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생산을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공장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공장을 닫으면 실업이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시장을 통제하는 규제 정책은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닉슨 정부는 물가 통제 정책을 완화하게 되고 밀턴 프리드먼의 예언대로 규제가 완화되자 억눌렸던 인플레이션은 이전보다 더 크게 폭등하게 됩니다. 오늘의 현실과 비교하기 위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장 원리에 역행하는 규제 정책은 영원할 수 없다. 규제가 완화되는 순간 억눌렸던 인플레이션은 더 크게 폭등하게 된다. 이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즉 거대 인플레이션을 물려받은 대통령이 바로 공화당의 제럴드 포드였습니다. 따라서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1974년 8월 취임 이후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물가의 통제를 반대하고 정부 지출을 축소해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정부 지출로 인한 통화량의 팽창을 막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리고 정부 지출을 줄여 통화량의 확대를 막자 물가지수의 상승은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물가가 떨어지자 사람들이 물건을 사며 수요는 회복되기 시작했고 공장이 다시 돌아가며 고용이 점차 늘어나 실업률도 둔화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1976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지미 카터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물가가 잡혀나가며 실업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포드 대통령이 패배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한 닉슨 대통령에 대한 사면 때문이었죠. 닉슨은 워터게이트 빌딩의 민주당사 도청 사건, 즉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하는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 상태였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처벌을 두고 미국 사회는 반으로 쪼개져 심각한 정치적 혼란과 시위가 계속되었죠. 따라서 닉슨의 뒤를 이은 포드 대통령은 백악관 보좌진들이 사면을 모두 반대했음에도 닉슨의 사면이라는 고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면 결정은 포드 대통령이 1976년 대선에서 패배한 주요 원인이 되었죠. 포드 대통령은 1979년 출간된 자서전 화해의 시간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면 때문에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 예견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복수심을 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용서는 미국 전통의 뿌리 중 하나다. 닉슨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했으며 미국 국민들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내가 걱정한 것은 이 나라와 국민들의 미래였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포드의 고독한 결정은 여야 모두에 의해 올바른 결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2001년 민주당의 대통령 존 F 케네디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JFK 인물상 수상자로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선정되죠. 부정적인 여론과 정치적 파장에도 불구하고 닉슨의 사면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갈등을 겪고 있던 미국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정치공학에 따라 사면을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1976년 대선에서 포드를 꺾은 민주당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1977년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1978년 12월 이슬람 혁명을 계기로 이란의 석유 생산과 수출이 중단되며 기름값이 치솟는 2차 오일 쇼크가 터지죠. 2차 오일 쇼크로 석유 가격이 15달러에서 37달러까지 2배 이상 오르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로 실업률 역시 다시 폭등하며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1978년 이슬람 혁명은 이란 역사상 처음으로 시민들의 봉기로 왕정을 폐기한 역사적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슬람 혁명은 세계사에 큰 의미를 가진 사건이므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슬람 혁명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다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1961년 케네디 정부는 이란에 미군을 주둔시켜 이란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 조건으로 자본주의 동맹을 위한 이란의 개혁을 반대급부로 받아냅니다. 당시 이란은 소련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으며 소련은 공산주의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이란을 노리고 있었죠. 이란은 세계 3위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자원의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군대의 주둔으로 안전보장을 약속받은 이란의 팔레비 왕조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1963년 이란을 미국식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개혁을 시작합니다. 이를 백색혁명이라고 하죠. 백색혁명의 핵심은 토지개혁으로 당시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이슬람 성직자로부터 토지를 국유화한 후 국민들에게 분배해 사유재산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슬람 특권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또한 선거법을 개정해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허용하고 히잡과 차도르의 착용을 금지해 여성 인권을 신장시켰습니다. 한편 문맹 퇴치 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해 95%에 이르던 문맹률을 50%까지 낮추게 되죠. 이란은 미국식 의복을 도입하고 미국식 제도를 빠르게 도입하며 급속히 현대화된 국가로 변모해 갑니다. 보시는 사진은 1970년대 이란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당시의 이란 여성들은 미국에서 유행했던 미니스커트를 입고 영국 패션 잡지를 즐겨보는 중동의 패션 리더로 불렸죠. 1970년대 이란의 현대화로 영화관에서는 포르노가 상영되었으며 도심에는 나이트클럽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란의 급속한 현대화는 이슬람 성직자들과 이슬람주의자들의 급격한 반발을 불러왔죠. 그리고 백색혁명을 통한 이란의 현대화를 반대하는 운동이 이슬람 성직자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슬람 전통으로의 복귀를 주창한 지도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야톨라 호메이니죠. 호메이니는 백색혁명 반대운동을 이끌며 팔레비 왕조가 친미에 빠져 석유 중독증에 걸렸다며 공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로 인해 호메이니는 팔레비 왕조의 표적이 되어 1964년 국외로 추방당하게 되죠. 호메이니는 국외로 추방당해 머물게 된 프랑스에서도 계속 녹음 테이프와 서신을 통해 이란의 반정부 운동을 추동했으며 이슬람 성직자들과 무슬림 국민들의 반정부 시위는 1970년대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팔레비 국왕은 미국 중앙정부 CIA의 지원으로 조직된 이란의 비밀경찰 사바크를 통해 반정부 운동을 탄압했고 사바크는 반정부 시위자들을 체포감금 고문하며 무슬림들이 공포에 떨도록 만들었죠. 그럼에도 호메이니의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자 팔레비 정부는 1978년 1월 호메이니가 영국의 간첩이며 동성애자라는 소문을 유포합니다. 호메이니가 국민적 비난을 받도록 해 그의 영향력을 꺾으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무슬림 청년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린 정부를 비난하며 시위를 벌였고 유혈 진압으로 시위자 2명이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에 호메이니는 전국 이슬람 사원의 봉기를 호소했고 반정부 시위는 더욱 격화되기 시작해
1978년 9월 8일에는 100만 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시위에 나서 이슬람 공화국의 설립을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팔레비 정부는 탱크와 군대를 동원해 시위를 유혈 진압하며 다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란 국민들은 이 날을 검은 금요일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978년 9월 9일 테헤란의 정유공장에서 파업이 시작되고 11월까지 파업이 확산되며 결국 모든 석유 생산 시설과 정유시설이 가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세계 3위 산유국인 이란의 석유 생산이 완전히 중단되며 이른바 2차 오일 쇼크가 터지게 된 것이죠. 1978년 12월 11일에는 전국적으로 600만 명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더 이상 시위를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팔레비 국왕은 1979년 1월 15일 이집트로 망명하며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완성됩니다. 호메이니는 1979년 2월 1일에 이란의 테헤란에 입국해 왕정을 폐지하고 이슬람 공화국 수립을 선포하며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이슬람 교리에 기초한 헌법을 통과시키죠. 이렇게 이란은 종교 지도자가 국가 최고 지도자를 겸하는 신정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여성들은 다시 머리에 히잡을 쓰고 차도르를 착용하며 숨죽여 살아가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죠. 이슬람 혁명으로 친미였던 팔레비 왕조가 폐지되고 호메이니는 강력한 반미 노선을 추구하며 이란은 아직까지 이슬람 시아파 원리주의가 바탕이 된 반미의 성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공화국 이란에서는 이슬람의 교리에 따라 아직도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으로 여성들을 참혹하게 살해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남에는 역삼대치 삼성동을 따라 고층 빌딩이 줄지어 있는 테헤란로가 있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이름이 강남의 중심 도로에 붙여지게 된 때가 바로 팔레비 국왕이 이란의 현대화를 추진했던 1977년의 일이죠. 테헤란의 시장 닉페이가 1977년 6월 서울을 찾았을 때 이란의 수도 테헤란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지명을 서로 바꿔 사용하기로 자매 결연을 맺고 당시 서울의 삼릉로를 테헤란로로 바꿔 명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란의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생기게 되죠. 이란의 테헤란 북부의 바나크 지역에는 왕복 6차선인 서울로가 실제로 있습니다. 보시는 도로가 서울로 전경입니다. 그리고 서울로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서울공원도 있죠. 백색혁명으로 인한 이란의 현대화 사업의 결과입니다. 1978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으로 2차 오일 쇼크가 터지자 기름 가격은 15달러에서 37달러까지 2배 이상 오르며 다시 스태그플레이션의 방아쇠를 당겼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전 강의에서 1차 오일 쇼크로 기름 가격이 2.6달러에서 12.65달러로 4배 이상 올랐다고 공부했죠. 그리고 오일 쇼크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밀턴 프리드먼은 이렇게 지적했다고 했습니다. 오일 쇼크 탓은 풋내기들의 헛소리며 오일 쇼크는 인플레이션의 방아쇠를 당겼을 뿐이다. 핵심은 통화량의 증가다. 밀턴 프리드먼은 2차 오일 쇼크 역시 정부 지출로 인한 통화량 증가 정책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1980년에 이렇게 지적하죠. 정부 지출 인플레이션은 알코올 중독과 정확히 같다. 정부의 통화량 증가 정책은 사람들에게 돈을 쥐어주기 때문에 처음에는 효과가 좋아 보인다. 그러나 결국 나쁜 결과로 귀결된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합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경기가 호황을 보이며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이는 경기 호황으로 수요가 증가해 나타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의 결과입니다. 둘째는 경기가 침체에 빠지며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는 임금의 인상이나 원자재의 비용 증가로 나타나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결과입니다. 밀턴 프리드먼은 정부 지출로 인한 인위적인 통화량의 팽창이 통화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 임금 인상이나 원자재의 비용 인상을 낳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 것이죠. 그리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통화량의 증가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수요로 인해 자금 조달과 대출이 늘어나며 기업들의 투자에 투입되는 통화량 팽창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투자가 확대되면 이는 고용으로 이어지고, 고용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해 결국 소비와 수요가 늘어나는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통화량의 증가라도 그 원인이 정부 지출에서 오느냐 아니면 기업의 투자에서 오느냐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정부 지출로 인한 통화량 팽창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낳고, 기업 투자로 인한 통화량 팽창은
경기 확장 인플레이션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통화량 증가를 돌아보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한 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의 통화량 팽창은 명확히 정부 지출의 확대로 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과 기업의 투자를 악으로 보며 계속 규제한 채 정부 지출로 통화량을 팽창시키는 국면이 지속된다면 우리에게도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수 있음을 위정자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규제의 완화를 통해 개인과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의 활성화로 기업이 생산을 늘리며 고용이 증가해 수요가 늘어나는 선순환 사이클로 들어서야 골디락스 경제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유지성은 시기에 문제가 있을지언정 규제의 완화는 결국 도래할 수밖에 없는 필연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규제를 강화하며 정부 지출로 통화량을 계속 늘린다면 서민들에게 스태그플레이션의 재앙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규제 완화 시그널을 보고 있죠. 따라서 규제로 인해 억눌려 있는 지금의 시기가 바로 투자를 위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통화량 증가의 본질입니다. 정부 지출로 인한 통화량 증가냐, 아니면 개인과 기업의 투자로 인한 통화량 증가냐. 전자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낳고 후자는 경기 확장 인플레이션을 낳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의 대비가 가능한 투자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1978년 2차 오일 쇼크를 방아쇠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미국을 강타하며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폭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1970년대 말 절정에 달합니다. 결국 민주당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마침내 인정하게 되죠. 카터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정부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빈곤을 퇴치해 서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하거나 물가 상승률을 인위적으로 낮추거나 에너지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민주당임에도 복지제도로 대표되는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게 되죠. 1970년대 말은 미국의 암울한 10년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시대, 투자의 시대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인플레이션 폭등으로 인한 생활비의 급증으로 주머니가 텅텅 비어갔습니다.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임금 인상 요구뿐이었죠. 임금이 인상되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 인상은 물건을 만드는 비용의 인상으로 이어지며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악화되면 생활비가 급증해 근로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욱 빈곤해지고 치솟는 물가를 견디지 못한 근로자들은 다시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되죠. 이렇게 또 임금이 인상되면 다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이를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물가가 치솟자 현금을 은행에 입금해 놓은 예금자는 예금의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현금의 가치가 폭락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물가가 치솟으며 현금으로 살 수 있는 구매력이 폭락한다는 의미입니다. 갑돌이가 은행에 2억을 예금해 놓았다고 하죠. 갑돌이의 2억으로는 1억의 집을 두 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으로 집값이 2억으로 올랐습니다. 집값이 2억이 되었으니 이제 갑돌이의 현금 2억으로는 집을 한 채밖에 못 사게 되죠. 이전에는 2억으로 집을 두 채 살 수 있었다가 이제 한 채밖에 못 사게 되니 집 한 채의 실물 가치가 날아가며 2억의 가치가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으로 집값이 더 올라 3억이 됩니다. 이제 2억을 예금해 놓은 갑돌이는 집 한 채도 못 사게 되죠. 예금 2억으로 집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니 예금의 실물 가치가 폭락한 것입니다. 현금 2억의 가치는 집 두 채에서 집 한 채로 줄어들고 급기야 집 0채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의 가격 상승은 곧 현금의 실물 가치 하락과 동일한 것이죠. 따라서 1970년대 거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 현명한 사람들은 집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집값이 크게 오르며 납세자의 과세 구간이 높아졌고 사람들은 더 많은 부동산세를 내야 했죠. 결국 1978년에는 부동산 세금의 인상에 분노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조세 저항에 나서 시위를 하기에 이릅니다. 이처럼 세금 부담이 늘어났지만 그나마 집을 산 사람들은 다행이었습니다. 집값의 상승으로 거대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의 현실은 이미 1970년대 거대 인플레이션 시기에 그대로 나타났던 현상이라는 겁니다. 거대 인플레이션으로 예금의 가치가 폭락하고 집값과 임대료가 크게 상승하자 집이 없는 사람들은 도심의 빈민가로 내몰려야 했습니다. 삶의 희망을 잃은 이들은 도심 빈민가를 폭력과 방화로 얼룩지게 했고
1970년 말 살인사건의 수는 역대 최고치로 폭증했습니다. 케인즈주의가 경제와 민중의 삶을 살릴 것이라고 믿었던 젊은 신자파가 허무주의와 폭력으로 돌아선 결과였죠. 타임즈지는 자본주의는 생존할 수 있는가라는 표제기사를 실으며 절망의 시대를 대변했습니다. 마침내 지미 카터 대통령은 1979년 8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던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폴 볼커를 미국 중앙은행 페드 의장으로 임명합니다. 그의 별명은 인플레이션 파이터였죠. 그리고 폴 볼커는 1979년 10월 6일 토요일 밤 기습적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4%나 올려버리는 긴급 조치를 단행합니다. 경제의 역사는 이를 토요일 밤의 금리 학살이라 불렀죠. 시장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으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폴 볼커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페드 의장으로 고려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백악관의 보좌관들은 인플레이션 파이터 볼커를 페드 의장으로 임명해 금리를 인상하면 투자가 위축되며 경제가 더 큰 고통에 빠진다고 경고했죠. 하지만 지미 카터는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정부 지출을 끝내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비로소 경제를 안정적 성장 궤도로 올려놓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1980년 대선이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의 지미 카터가 잘못을 인정했지만 뒤늦게 정책을 전환한 민주당에게 국민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민주당은 서민들을 위한 뉴 프론티어, 가난한 자를 위한 위대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거창한 정의와 민주를 외쳐왔죠. 하지만 미국 국민들은 서민의 삶을 처참하게 난도질한 민주당의 정치인들을 버리고 미국을 구할 새로운 선택을 합니다. 미국을 파괴하는 악령이 바로 좌파 이념이라고 표현하며 사회주의와 싸워 자본주의를 살려내겠다는 사람, 절망에 빠진 미국에서 긍정과 낙관의 도전의식을 복원하겠다고 선언한 믿음의 남자, 공산주의에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미국의 시대를 열겠다는 힘을 통한 평화를 말했던 정치인 로널드 레이건이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기성 정치계에 몸담았던 인물이 아닙니다. 할리우드가 홈그라운드인 영화배우였죠. 레이건은 1937년부터 영화배우를 시작해 1947년 영화배우 노조 회장이 되며 정치 현실에 눈을 뜨게 되죠. 노조 간부들이 늘 그러하듯 레이건 역시 민주당 지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영화계로 침투해 암약하는 공산주의자들을 직접 경험한 이후 레이건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레이건은 영화계의 공산주의자들을 FBI에 보고하고 의회에도 출석해 증언했죠. 그리고 1949년 6월 8일 FBI는 아카데미상을 2회나 수상한 프레드릭 마치를 비롯한 수많은 영화계의 저명 인사들이 공산주의자라는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레이건은 이렇게 회고했죠. 나는 온갖 책략으로 사회 곳곳에 침입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직접적인 체험으로 알게 되었다. 이처럼 공산주의자의 문학의 침투를 직접 경험한 레이건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1962년 공화당에 입당하게 됩니다. 레이건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정치적 스타가 된 것은 1964년입니다. 1964년 미국 대선은 민주당의 린든 존슨과 공화당의 베리 골드워터가 맞붙었죠. 레이건은 공화당 후보 베리 골드워터를 지지하는 연설을 했고 이 연설에서 그는 강력한 힘을 통한 평화로 공산주의를 해체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되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기의 명연설로 불리는 레이건의 베리 골드워터 지원 연설 중 일부를 함께 들어보시죠. Now let's set the record straight. There's no argument over the choice between peace and war, but there's only one guaranteed way you can have peace, and you can have it in the next second. Surrender. Admittedly, there's a risk in any course we follow other than this, but every lesson of history tells us that the greater risk lies in appeasement, and this is the specter our well-meaning liberal friends refuse to face, that their policy of accommodation is appeasement, and it gives no choice between peace and war, only between fight or surrender. If we continue to accommodate, continue to back and retreat, eventually we have to face the final demand, the ultimatum. And what then? Well, Nikita Khrushchev has told his people he knows what our answer will be. He has told them that we're retreating under the pressure of the Cold War, and someday, when the time comes to deliver the final ultimatum, our surrender will be voluntary, because by that time, we will have been weakened from within spiritually, morally, and economically. He believes this because from our side he's heard voices pleading for peace at any price.
or better read than dead. Or as one commentator put it, he'd rather live on his knees than die on his feet. And therein lies the road to war, because those voices don't speak for the rest of us. You and I know and do not believe that life is so dear and peace so sweet as to be purchased at the price of chains and slavery. If nothing in life is worth dying for, when did this begin? Just in the face of this enemy? Or should Moses have told the children of Israel to live in slavery under the Pharaohs? Should Christ have refused the cross? Should the patriots at Concord Bridge have thrown down their guns and refused to fire the shot heard round the world? The martyrs of history were not fools. And our honored dead, who gave their lives to stop the advance of the Nazis, didn't die in vain. Where then is the road to peace? Well, it's a simple answer after all. You and I have the courage to say to our enemies, there is a price we will not pay, there is a point beyond which they must not advance. This is the meaning, in the phrase of Barry Goldwater, peace through strength. Winston Churchill said the destiny of man is not measured by material computations. When great forces are on the move in the world, we learn we're spirits, not animals. And he said there's something going on in time and space and beyond time and space, which, whether we like it or not, spells duty. You and I have a rendezvous with destiny. We'll preserve for our children this, the last best hope of man on earth, or we'll sentence them to take the last step into 1,000 years of darkness. 이 연설로 레이건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정치 인사가 되고 1966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도전해 민주당 후보를 꺾고 승리합니다. 레이건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연임한 후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지만 제럴드 포드 후보와의 경선에서 패배하죠. 이후 1980년 대통령 선거에 70세의 나이로 다시 도전하며 레이건은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16년 전 베리 골드워터 지원 연설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함이다. 규제와 간섭보다는 자유가 필요하고 개인과 기업의 성장이 필요하며 정부에 의존하는 나약함을 극복하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도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작은 정부를 가져야 한다. 국민들은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금을 줄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정부의 간섭과 규제의 악습을 끊어 개인의 자유를 되살리겠다는 레이건을 제40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택합니다. 대통령이 된 레이건에게 닥친 현실은 1970년대의 거대 인플레이션, 즉 스태그플레이션이었습니다. 1부와 2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임금 상승과 생산 비용의 인상으로 초래된 것이었죠. 레이건은 먼저 생산력이 동반되지 않는 귀족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를 일축하고 노조와의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준 사례가 1981년 8월 항공관제사 노조의 파업이었죠. 공공노조에 속한 항공관제사 13,000여 명이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내걸고 파업을 시작합니다. 비행기는 멈췄고 레이건은 48시간 내에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경고했죠. 하지만 항공관제사들은 레이건이 자신들을 해고할 수 없을 거라 자신하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항공관제사 노조는 민주당 지지의 전통을 50년 만에 깨고 대선에서 레이건을 지지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레이건은 법에 따라 파업을 할 수 없는 항공관제사들의 불법 파업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업무 복귀 명령에 불응한 11,345명의 항공관제사들을 모두 해고 조치하고 연방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해버렸습니다. 대체 인력이 숙련될 때까지 여객기 운항에 차질이 예상되었지만 레이건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 굴하지 않고 해고를 넘어 관제사 노조를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레이건의 단호한 대처를 지지했습니다. 레이건은 이 같은 노조와의 전쟁으로 임금 인상 인플레이션을 잡기 시작하죠. 다음으로 레이건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과감한 금리 인상과 정부 지출의 축소를 선택했습니다. 전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임명했던 페드 의장 폴 볼커를 신임하며 금리를 대폭 인상하도록 했죠. 폴 볼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페드 의장에서 탄핵된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물리치겠다. 인플레이션 파이터 폴 볼커는 1981년까지 연방금리를 무려 19%까지 인상시켰습니다. 레이건 임기 초기 이처럼 볼커가 연방금리를 무섭게 인상시키자 부채의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11%에 이르게 되었죠. 하지만 볼커는 실업률이 늘어나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이건은 월커를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월커와 레이건이 금리를 무섭게 인상시켜 통화량의 팽창을 억제하자 인플레이션이 제압되며 실업률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이 상승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거대 인플레이션이 잡히며 국민들은 인플레이션의 공포에서 탈출했고 물가 상승률은 마침내 1980년 14.6%에서 1983년 2.5%까지 떨어집니다. 레이건과 월커의 소신, 그리고 참고 견딘 국민들의 믿음을 바탕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물리치며 비로소 다시 경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번영의 기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소비의 진작과 생산의 증가였습니다. 레이건이 이를 위해 택한 것은 돈을 찍어 국민들에게 뿌리는 정부 지출이 아니었습니다. 레이건의 선택은 감세였죠. 소득세율을 대폭 인하하면 개인들의 소득은 크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감세로 개인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지출이 늘어나죠. 따라서 경제 전반의 수요가 살아날 것입니다. 레이건은 개인에 대한 최고 세율을 70%에서 28%까지 줄이는 파격적인 감세 조치를 단행합니다. 감세로 개인들의 소득이 늘어나며 소비가 살아나기 시작했죠. 다음으로 기업의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택한 건 역시 감세였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낮춰 기업들의 비용을 낮춰줌으로써 제품을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기업에 대한 감세로 생산 비용이 낮아지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사라지기 시작하며 기업의 생산이 늘어났죠. 그리고 생산이 늘어나면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격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기업의 생산을 늘려 가격을 낮추는 경제정책을 공급 측면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제품의 가격이 낮아지고 감세로 개인의 소득이 늘어나니 수요가 늘어나며 경제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니 자연스럽게 고용이 늘어났고 고용이 늘어나 실업률이 줄어들며 스태그플레이션의 탈출에 성공하게 되죠. 1978년에서 1982년까지 평균 0.9%이던 GDP 성장률은 1983년부터 1986년까지는 평균 4.8%로 5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11%에 달하던 실업률은 1989년 레이건이 퇴임할 때 5%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레이건은 이렇게 말했죠. 개인과 기업을 이끌겠다는 정부의 손을 거두고 그들이 번영할 수 있도록 침묵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믿은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경제사상에 기반한 레이건의 경제정책, 레이거노믹스입니다. 레이건이 취임할 때 951포인트였던 다우존스 지수는 퇴임 무렵 2239포인트까지 오르며 강력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모든 자산시장이 상승하며 국민들의 자신감이 살아났고 투자의 성과를 통해 개인과 기업들은 부와 번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은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의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며 레이건 집권기에는 더욱 크게 올라 1970년 이래 무려 6배 이상의 대상승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레이건의 가장 큰 업적은 공산주의와의 전쟁의 종지부를 찍고 전 세계의 자유의 희망을 선사한 것입니다. 레이건은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으로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했다는 점을 앞서 살폈습니다. 그 핵심 조치는 이른바 스타워즈 계획으로 알려진 전략미사일 방어체계 SDI, 즉 전략무기의 대대적인 증강이었습니다. 스타워즈 계획이란 우주 정거장을 활용한 수백 개의 요격미사일로 3,500개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우주 연계 미사일 공격 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압도적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형성해 공산주의 진영이 군비 경쟁을 할 경우 경제가 파탄나도록 유도한 전략이었죠. 1986년 레이건과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만난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가 핵무기의 폐기를 위해 내세운 조건이 바로 스타워즈 계획의 실전 배치를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스타워즈 계획은 공산주의 진영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죠. 레이건은 고르바초프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군사력을 계속 증강시키며 힘을 통한 평화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소련 역시 국방 예산 증액으로 군사력을 증강시키며 미국과 경쟁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레이건의 계획대로 소련 경제는 군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붕괴의 길을 걷게 되죠.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을 시작으로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며 자유시장 경제의 위대한 승전보가 울려 퍼집니다. 민주당은 레이건을 전쟁광이라며 비난했지만 역사는 레이건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했죠. 역사는 레이건을
전쟁 없이 공산주의와의 냉전을 끝낸 대통령, 전쟁 없이 핵전쟁의 공포를 종식시킨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련의 공산주의가 붕괴되며 세계는 자유시장 경제를 토대로 번영의 시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레이건 이후 25년간에 걸친 경제의 대안정기에 진입하며 기업과의 도전과 창의가 살아 숨쉬는 자유주의 세계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기업가와 투자자의 정신을 중시하는 레이건의 경제정책으로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침체를 벗어나 하이테크 IT 혁명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는 1981년 PC 운영체제 MS-DOS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IBM은 1981년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를 출시합니다. 스티브 잡스의 애플은 1983년까지 애플 1, 애플 2, 애플 3를 출시해 500만 대 이상을 판매하는 성공을 거둔 후 1984년 매킨토시를 출시합니다.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델 컴퓨터, 시스코 등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생겨난 것도 레이건 대통령의 집권기였습니다. 이처럼 하이테크 기업이 꼽힐 수 있었던 것은 법인에 대한 감세와 규제의 완화로 기업을 지원한 레이거노믹스의 결실이었죠. 레이건은 정부의 규제와 간섭에서 벗어나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분별한 복지정책으로 국민들을 나약하게 만들고 정부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낙관하고 도전하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레이건 시대의 미국은 잃어버린 자신감을 회복하며 자유의 가치관을 되찾았고 강하고 부유한 세계의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자유와 책임이 바로 세계의 패권국 미국의 힘이며 부와 번영의 원천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세계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국민들이 부와 번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세금을 감면하며 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작은 정부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역사를 돌아봅니다. 분명한 것은 암흑의 스태그플레이션 시대를 탈출하기 위해 자유와 책임이 필요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에도 사회 곳곳에 암처럼 퍼져있는 나약한 생각과 복지 의존증을 타파하고 스스로 일어서 도전하고 행동하는 대한민국으로 변모할 때 비로소 국민들이 부와 번영의 길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건이 법과 원칙으로 귀족 노조를 뿌리 뽑은 것처럼 법치주의에 기반의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킬 때만이 국가와 국민 모두가 부유한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지성은 국민 모두가 풍요로운 행복과 윤택한 삶을 누리는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믿음의 남자 로널드 레이건의 명언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희망의 길로 함께 걸어간다면 자유의 날은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자유지성은 올 한 해도 더 나은 희망과 자유의 메시지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것을 약속드리며 부의 로얄로드로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의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Battle cruiser operational. Receiving transmission.